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 내지 둔화가 될 것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뭐 나눠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빅테크 중에는 최고의 회사로 애플과 알파벳 두 개를 꼽습니다. 물론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더 돋보일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조금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미 증시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미국의 증시 현장의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미국의 물가라든지.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여름 방학하고 겨울방학이 한 2달 반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가 있는데 이번에도 6월 말에 떠나서 이제 8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너무 그 지표 숫자만 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서 저는 항상 현장으로 뛰는 그런 리서치, 현장으로 뛰는 그 투자 판단, 그 정보 체험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서 이제 미국을 5월 달에도 갔었고 이번에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5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 뭐 7월 달에도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것은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플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진짜 인플레 많이 심각한데 경기 침체는 전혀 그런 건 느끼지 못한다. 경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의 매출 뭐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얼마만큼 물건을 팔았고 거기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목인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집계를 하는 미국은 이제 연준이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것은 명목 성장, 1년에 얼마만큼 생산하고 그것을 수요했느냐를 GDP 디플레이트, 약간 좀 기술적인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물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 명목 성장은 미국이 작년에도 11% 증가를 했고 올해도 한 10% 가까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물가가 10%씩 오르니까 그것을 10%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경제 성장률이 뭐 0%인지 제로인지 뭐 마이너스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비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소비의 양극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기름값은 떨어졌지만 장바구니 물가, 그로서리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일주일마다 이제 뭐 장을 보러 가면 한 20-30%씩 물가 오른 것 같습니다. 국내도 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서민들은 생활이 좀 빡빡합니다. 기름값 오르고 그로서리 오르고. 근데 중산층 이상은 그동안 뭐 지난 10년을 보면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소득도 늘어서 별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건 실질 성장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뭐 제로인지 마이너스 1%인지 이제 그걸 갖고 전문가들이 논란을 하는데 조금 너무 과장된 국면이 있고 그런 숫자가 투자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얘기 주셔서 그러면 지금 경기 상황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요즘에 뭐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뭐 리세션 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이미 왔다는 얘기도 있고.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 경기가 워낙 좋았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기준으로는 작년에 11% 성장했고 올해도 실질 기준으로는 한 9에서 10%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는 웬만하고 그 대신 이제 인플레가 너무 올라서 이제 인플레가 오르면 결국 금리가 올라서 경제 주체들,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제 주체들의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경제 지표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미국이 나왔지만
기업 실적은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지금 6월 중순부터 바닥을 치고 한 그렇죠. 15% 오른 것도 많이 올랐죠. 많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데이터는 매출액이건 이익이건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나오는 집계하는 숫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거, 물건을 몇 개 팔았고 단가가 얼마냐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2분기 그 주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바닥에서 6월 중순 이후로 한 15% 이상 네. S&P 500 기준으로 오르고 있지. 일부 종목들은 뭐 아마존 같은 종목은 한 35%,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확실한 것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인 것은 금리를 그동안 연준이 급격하게 올린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오히려 그 상반기 주가가 많이 그 하락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돼서 경기가 화랑 그 너무 과열로 안 가고 자연스럽게 냉각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경기가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서 지금 둔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에도 뭐 상반기에도 경기 침체로 가진 않을 것이다 예견을 했고 뭐 제 그 글이나 이제 뭐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그 생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얘기해 주셔서 사실 지난 6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면서 이제 41년 만에 그렇죠. 최고치를 찍었는데 다행히 지난 7월 CPI가 이제 전년 동월보다 8.5%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잖아요. 네. 이제 8월이랑 하반기는 그러면 이제 이제 둔화가 좀 지속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원래 9.1%가 그렇게 오를까 생각 안 했는데 또 이거 굉장히 크게 올라서 더 증시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또 여기서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올 때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7월 인플레이션이 8.5%라는 거는 작년 7월보다 8.5% 올랐다는 것이고 그것과 동시에 전월 대비 바로 직전 대비 그래서 그 이미 7월 달이 그 직전 월 6월 대비 그 오르지가 않았어요. 정체였어요. 그래서 거의 확실한 것은 지금 월가 전문가들도 생각하는 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체 내지 둔화가 될 것이다. 피크는 찍었네요. 피크는 찍었다고 이제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원유 같은 커머디티 제품 가격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좀 둔화가 되는데 여전히 둔화가 돼도 지금 그 높은 수준에서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동월비로 보면 올해 연말에 물가가 작년 연말 대비 한 5에서 한 6% 정도 수준 나올 테니까 연준이 원래 목표로 하고 자기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2%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상당히 멀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국내도 부동산이 좀 꺾였잖아요. 네. 미국도 근데 미국도 아직 숫자로는 꺾이지 않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미국도 가면 제가 집을 보러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집을 본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그 습관, 환경, 경제 그 지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단가가 내온 매물에서 값이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집이 팔리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 같은 데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집을 내놓으면 1, 2주 사이에 다 나갑니다. 그 정도로 그 마켓이 핫했는데 매물이 지금 쌓이고 한 달 이상 그 지나도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숫자들이 아마 3분기, 4분기에 이제 통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좀 확실히 꺾인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연초만 해도 3%의 모기지 금리를 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5%대니까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저는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그 얼마 전에 일론 마스크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그 테슬라 주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1년에서 1년 반 갈 것 같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데는 이제 주택 시장에 너무 레버리지가 커서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뭐 거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지 이제 그 버블이 형성이 안 되는데, 이번 그 경기 화랑, 뭐 작년에 이제 화랑이고 올해 연초까지 어느 정도 화랑이었는데, 그러한 그 잘못된 자원의 배분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동안 얘기했던 걸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완만한 경기 둔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도 피크를 찍고 뭐 둔화나 아니면 정체를 한다면 사실 연준이 이제 인플레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되게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증시도 굉장히 힘들었던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금리도 이제 크게 올리진 않는 분위기로 가겠네. 하반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급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었죠. 75bp를 두 번을 올렸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연말쯤 되면 뭐 3% 초반대까지 기준금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9월 달에 50bp 0.5%를 올릴지 0.75를 올릴지 논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매크로에 휘둘리면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금년 들어서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저도 이제 주로 매크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좋은 투자, 장기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 산업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매크로를 좀 우리가 덜 걱정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9월이 0.5% 인상인지 0.75인지 지구 반대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갖되 너무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금리는 아이가 연말까지는 계속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뭐 상반기에 아마 연준이 계속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뭐 잡힌다 그래도 올해 연말에 5, 6%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2%까지 가려면 내년에 더 둔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매크로에 조금 우리가 이제 점차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이제는 산업 기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좀 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조금 이제 간다고 보입니다. 매크로보다는 이제 산업 기업인데, 그럼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매크로도 좀 확인을 그러면 하면, 그럼 지금 주식을 사도 좀 되는 타이밍인지,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나 뭐 글에 쓴 걸 보면 6월 달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바닥을 잘 모르잖아요. 하반기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식 사기에 되게 매력적인 관점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 좀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국 주가가 더 강하게 반등할 걸 생각했는데 미국 주가보다 실제 미국 주가가 더 셌죠. 이제 그거는 틀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S&P 기준으로 미국 그 지수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S&P로 합니다. 그게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3,700 이하에서는 그 퍼가, 그러니까 우리 주가 수익 배수,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몇 배 주고 사느냐를 하면 한 16배, 15배였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단기간 주가가 한 15% 이상 올라서 지금 퍼가 한 18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6월 달에는 주가가 올해 연초에 이 정도 수준에서 역까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막 무릎까지 빠진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꼭 그 시각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에 왔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10년 하는 분들한테는 6월 중순에 뭐 S&P가 3,700이나 지금 4,200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매크로 환경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진짜 바닥은 뭐 귀신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뭐 나눠서 주식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반기를 좀 그래도 좋게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 기업이익이 되게 안 좋고 네. 기업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는 데다가 그렇게 매크로가 안 좋고 기업이익이 안 좋으면 퍼를 곱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익 곱하기 퍼 아니에요. 네. 한국 시장의 퍼가 뭐 8배, 9배니 미국이 16배니 하잖아요. 기업이익에.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 기업이익이 더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퍼가 더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뭐 한 20%까지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많이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뭐 이제 바닥이 언제일 테니까 나눠서 사자. 진짜 바닥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견해는 유지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지금 8, 9월에 달려서 막 살 필요는 없고 조금씩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나눠서 뭐 현금 여력이 있으면 좀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교수님께서 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더 크게 좀 반등할까 생각하셨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그만큼 미국보다는 좀 덜 올랐고 미국 증시가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시장이 좀 더 투자자한테 매력적일까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들이 길게 내다보면 한국 주식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도 아마 1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분식집을 가면 김밥만 먹으면 안 되고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순대도 먹듯이 먹고.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이 많고 장기 투자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중간고사에 시험을 잘 본 학생이 항상 1등을 한 학생이 30등을 한 학생보다는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성과가 미국이 훨씬 우리나라 기업보다 높고 그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도 좋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반드시 꼭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한 50대 50. 왜냐하면 미국 투자라는 게 암만 좋은 기업, 애플에 투자를 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업 아니에요. 환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한국 기업은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래서 미국을 50, 한국을 50을 하되 미국을 아주 잘 알고 영어가 편한 분들은 뭐 미국 주식을 좀 더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섞어가는 식으로 좀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투자를 임하는 게 좋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앞으로 뭐 6개월 동안 한국 주식도 뭐 한 전체 반 정도 갖고 가고 미국 주식도 한 반 갖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보다 더 중요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한국 증시에서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IT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면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를 하거나 인버스로 이제 빠지는 거 3배 레버리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그 상장된 회사들은 괜찮은 기업이지만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게 성장을 하려면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리스크가 많은데 거기다 또 레버리지를 한다는 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는 그냥 정상적인 3배 레버리지건 인버스건 일단 피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종과 관련돼서도 성장성이 높은 IT 기업도 좀 포함을 하고 그게 이제 물론 주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이제 기업의 성장,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간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보면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하고 배당이 높습니다. 국내는 금융지주사들이 배당 수익률이 한 5%, 뭐 실제 뭐 그 JB 전북 옛날에 전북 금융지주 같은 데는 배당 수익률이 한 8%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에 1년의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 정하면 한국은 지난 장기 10년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빼면 배당 포함해서 그 투자 성과가 5%가 안 됐어요. 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연 한 16% 정도 총 투자 수익률 배당 포함해서 그걸 줘서 우리 시장 전체로 한 6, 7% 되는데 미국은 그게 한 10%쯤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한 5%를 이미 벌면 주가는 1년에 한 5%만 올라도 되잖아요. 물론 주가가 뭐 항상 오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장을 많이 하는 IT 뭐 그런 것을 포함시키고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것을 좀 넣기도 하지만 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배당을 좀 주는 그런 안정적인 뭐 한국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해당이 될 것 같고 미국도 금융주 아니면 뭐 P&G 같은 필수 소비자 제품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증된 회사들이니까 지난 뭐 P&G 같은 데 보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거의 매년 주가가 배당 포함하면 연 10% 정도 수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가 좀 올랐다고 쳐도 길게 보면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좋죠. 예. 한국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장기간 그 경영 성과가 검증이 된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죠. 그런 면에서 조금 투자하기에 이제 좋은 종목을 대형주 중에 성장을 많이 하는 종목을 고르기 어렵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하소연을 최근에 좀 해요. 한국이 많이 빠진 거 알고 반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9일, 10일 매수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막상 개별 종목을 놓고 보면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대형주 중에 장기 성장할 종목이 보이지가 않는다. 심지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도 한동안은 되게 성장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약간 좀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었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좀 그러죠. 예. 그럼 미국 주식에서는 지금 테크주와 배당주 이런 걸로 좀 구성 또 추가될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가 100이면 내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미국을 한 50, 60 하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빅테크나 뭐 테슬라 이런 것들 할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은 금융주는 뭐 JP 모간이나 모건 스탠리 아니면 금융주 ETF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종목 이런 것들은 배당을 한 2, 3%씩 매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공격형과 수비형을 같이 예. 어차피 그걸 블렌딩해서 장기적으로 그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게 윈윈하는 하지만 그 확실히 전략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공적수 테크주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기에 테크주는 워낙 글로벌하니까요. 종목별로 좀 여쭤보면 애플, 아마존,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애플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대장주죠. 그리고 금년에 이제 6월 이후로 주가가 회복이 되는데 가장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애플이구나. 그리고 뭐 2분기 실적도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거의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조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이라는 그런 대만의 회사가 메인랜드 본토에서 이제 하청을 조사하는데, 그 중국이 록다운이 들어가면서 애플이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걸로 많이 얘기를 했고, 이제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최대 맥스 10조 원까지 2분기 실적에 차질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거의 차질이 없었죠. 특히 아이폰 생산은 정상적으로 돼서. 그리고 지금 아이폰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수요가 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 제자들이나 저 이제 뭐 촬영하고 그럴 때 우리 PD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핸드폰을 뭘 쓰냐, 전에 뭘 썼냐. 근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약간 그 좀 쿨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삼성을 쓰던 사람이 애플로, 아이폰으로 점점 더 많이 가서. 저도 어제 처음으로 애플 샵에 가서 아이폰 프로 13을 샀습니다. 구매하셨어요? 지금 이제 재고가 없다고 하셔서 그 색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주문을 쓰는 건 이제 갤럭시인데 한 대 더 이제. 근데 그런 변화 중에 한 명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생태계가 대단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폰을 10몇 년 써왔고, 저 개인적으로 애플 제품을 5개 쓰고, 저희 가족 4명이 18개, 9개 애플 쓰더라고요. 쓰는 분들은 다 애플 쓰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못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퍼로 놓고 보면 한 24, 500쯤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 말고 그러면 아마존은요? 아마존이 약간 그 돈키호테 같은 그 종목이었죠. 왜냐하면 금년 들어서 아마존과 메타 주식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그렇죠. 메타는 뭐 거의 빅테크에서 이제 그 탈락하는, 시가총액이 뭐 지금 1조 달러 한참 못 미치니까. 근데 아마존은 좀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기업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실적 같은 거를 옛날에 그 창업자 제프 베조가 있을 때는 분기실적 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 회사의 실적 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제일 뒤에 나옵니다. 현금 흐름을 제일 앞에 보여줘요.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은 우리 현금 흐름을 통해서 봐라.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죠.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 엄청난 그 인프라 투자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사람들이 좀 덜 쓰고 올해 들어서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금년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그런 생각을 지금 월가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결국 가장 꽃이 AWS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그래서 거기는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37%인가 증가를 했고 작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돼서 그 큰 회사가 30%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도 그 AW가 없었으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못했을 거라는 뭐 우리 전 세계 많은 기업, 국내 기업들이 AWS를 많이 쓰죠.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클라우드를 하는 AWS만 기업 가치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뭐 1조 한 4, 5천억 달러 되니까 전자상거래 기업 가치는 별로 이렇게 지금 주가에 보면 녹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회사는 돈키호테 같이 변동성의 주가가 있지만 성장성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재미있죠. 정말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근데 그렇죠. 제가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텐츠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전에 이제 그런 그 컨텐츠 하는 회사 일했던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도 우리가 찍으면 그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IP는 넷플릭스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IP를 갖고 있는데 너무 그 부분을 관과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그때 이제 못 내고 막 그럴 때여서 주가가 뭐 한 170달러까지 빠지고 요즘 한 뭐 회복돼서 한 240달러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아마존 못지않게 변동성은 크지만 그 2억 명 넘는 고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서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뭐를 보냐,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HBO 맥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가 넷플릭스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변함이 없어서 그 다음에 구독 경제의 한 대표적인 모델이고 그래서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그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IP의 가치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면 지금 정도 가치 시가총액이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작가 TV 채널의 주인님이신 이제 구글은요? 제일 지금 말씀 그 저한테 물어보신 회사 중에 최고의 인력을 가진 데가 구글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제 IT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대기업 중에 제일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인력이 있고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있죠.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고 안정적인데 이 회사는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도 좀 덜 빠지고 이번에 반등할 때도 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그렇게 화끈하고 섹시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제가 많은 전문가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알파벳이 최고의 회사다. 진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빅테크 중에는 최고의 회사로 애플과 알파벳 두 개를 꼽습니다. 물론 성장성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더 돋보일 수 있지만. 예.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좀 회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 탄 지 지금 이제 4년 넘어서 뭐 일찌감치 조금 그 소프트웨어 기반한 회사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았는데 그 주총 때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인 스캔들도 많고 뭐 자식도 뭐 10명이 넘는다 그러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얘기를 다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다 뼈가 있어요. 그리고 엉터리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을 하는 건 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시가총액이 1위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주가가 한 850달러이고 시가총액이 한 9천억 달러쯤 됐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10년 후에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가정을 했어요. 10년, 지금부터 10년 후 2032년인가요? 그러면 2032년에 애플과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같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앞으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매년 10%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어요. 미국 주가가 과거 한 1, 20년 아니면 50년을 봐도 네. 배당 포함하면 10%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정도의 그 애플 서비스나 그 네. 브랜드 이런 걸 고객의 충성도를 보면 연 10%씩 성장한다는 건 뭐 별로 그 공격적이라고 생각 안 되시죠? 그러면 애플이 2032년이 되면 시가총액이 7조 달러가 됩니다. 네. 지금 아마 한 2조 5천억 달러쯤 될 거예요. 네. 매년 10%씩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10년 후에 테슬라가 7조 달러 애플하고 같은 공동 1위 네. 시가총액이 된다고 계산을 하면 테슬라 주가는 매년 22% 상승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복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32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네. 이런 그 뭐 아마존 회사들 성장을 다 감안하면 시가총액이 다 한 5조에서 6조 달러쯤 돼요. 지금보다 이제 다 커지죠. 네. 근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회사는 그 중에는 테슬라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은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하겠지만 테슬라는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위험을 알고 위험 부담을 지고 네. 나는 버티겠다. 이제 뭐 그래야죠. 주식이라는 게 이제 테크주안에서도 공격형과 수비가 좀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같은 수비. 예, 가장 보수적으로 완만하게 성장을 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이 애플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공격적으로 와일드하게 성장을 할 게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도 결국 그 기업의 DNA가 반영이 되는 거고, 성장의 궤적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라는 게 이제 유튜브나 책이 좋은 게 많은데, 이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알면 안 되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평생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항상 해보지만 김 작가님,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 교수님께서는 테슬라 차도 타고 계시고 네. 투자에 또 전문가시니까 이 테슬라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제 자동차가 이제 플랫폼을 바뀌면서 스마트폰의 혁명이 이제 자동차에서 일어나면서 그렇죠. 자동차에서 이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독 경제 서비스를 가면서 이런 것들이 교수님은 언젠가 무조건 될 거라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첫째 주인가 이제 네. 그 저희 와이프랑 그 저녁에 밤에 산책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그 프리지디오라고 약간 유대인 동네 옛날에 있던 그런 동네 거기가 이제 조금 에어비앤비를 저는 묵는데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그 에어비앤비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집은 좋은데 약간 저렴하거든요. 근데 밤에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 섰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어서 보니까 이제 그 구글이 웨이모 자율주행을 하고 테슬라는 뭐 테슬라 자율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GM이 크루즈라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그 진짜 밤 11시쯤 됐는데 차 안에 아무도 없고 자율주행을 한 3, 4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치면 4, 50km로 하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사거리에서 조우를 했는데 저희를 보니까 차가 쓰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카메라 갖고 사진을 찍으려고 가면 그때마다 이제 센서가 이제 반응을 해서 차가 쓰고 이제 그런 걸 보고선 제가 와서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미 2분기, 금년 2분기부터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유료 그 로봇 택시를 GM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약이 있고 밤이고 사람이 없을 때고 속도를 40마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55km 제한하고 아마 그거를 이제 제가 그 택시를 타고 싶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미 상당히 그 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웨이모도 일부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그다음에 조그만 도시 그다음에 네. 뭐 지금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 상용화가 되려면 뭐 5년 10년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MS는요? 안정되게 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되게 안정되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MS 비즈니스가 회사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80%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 조금 뭐 이제 달러 강세니까 모든 빅테크 기업은 해외 매출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원화절하 때문에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받잖아요.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미국 기업들이 환경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강세여서 매출액이 한 3, 4%다 차질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30% 성장을 해야 되는데 26%밖에 성장을 못한 거죠. 환차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도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한 회사고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빅테크에서 이제 들고 있을 만한 회사. 그래서 뭐 말씀하신 테슬라나 빅테크, 뭐 메타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뭐 조금씩 다 들고 가도 되고 약간 거기서 공격적인 데랑 좀 보수적인 데 섞어서 들고 가도 되고. 뭐 아마 가장 안 좋은 평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은요. 메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그 사람들도 이제 메타에서 근무를 하는데 신문에 국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구조조정을 세게 해요. 그래서 성과가 안 좋은 바닥에 1-20%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인력을 최근 빅테크 회사들이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꺾이니까. 그래서 구글만 해도 지난 1년 사이에 33,000명을 뽑았거든요. 메타도 한 10,000몇천 명을 뽑았고, 근데 이런 그 이과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초봉이 15만 불, 20만 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기타 복리후생까지 치면 몇 억짜리 인원이 뭐 10,000명 이상씩 1년에 뽑았으니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약간 이제 창업자들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주보다 의결권이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그 알파벳, 그 다음에 그 메타의 저커버그가 그럽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실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의 60% 이상은 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구글 같은데 알파벳은 계속 그 좋은 그 경영진들이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위로 와서 아주 좋은 그 경영진들이 이제 환상적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창업자들은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는 아직까지 저커버그가 남아 있고 그 새로운 그 P의 그 영입이 좀 더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저커버그를 견제를 해서 역할을 줄이든지 심지어 물러나가는 얘기도 해야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약간 물이 고여 있는 게 메타의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상당히 뭐 조금 어려움을 당분간은 겪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가 이제 회사 사명도 바꾼 게 메타버스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메타버스랑 또 굉장히 관련된 게 사실 또 그래픽 엔비디아만 마지막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엔비디아 뭐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너무 그 밸류에이션이 한동안 높았고 지금 이제 뭐 2분기 실적적 워닝을 얼마 전에 줬었죠. 주가도 좀 빠지고. 근데 지금 정도 되면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한 30배 정도로 내려와서 높은 성장성을 감안하면 괜찮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제 종목이 총 8가지 정도인데 이 회사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상향 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이 회사들은 그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다. 워낙 글로벌 하니까요. 성장성은 둔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5개 회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지난 10년치를 보면 기업이익이나 주가가 연평균 15에서 한 20%씩 증가를 했었어요. 배당은 거의 안 주니까. 뭐 전혀 안 주거나 뭐 조금 주는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성장률이 10년을 놓고 보면 그거보다 좀 낮은 10에서 10%, 15%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중에서 아마존이 좀 더 높게 성장을 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10%의 수렴을 하지만 미국 일반적인 전체 증시에 상장된 기업보다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을 것이고 그 이유는 산업이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최고의 인력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쵸. 계속 그런 식으로 커나갈 테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 두 개를 꼽으려면 네. 알파벳하고 저는 애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뭐 아마존, 테슬라를 해도 되지만 조금 점잖게 네.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애플하고 알파벳이 좋은데 네. 그래도 미국 주식을 하시면 테슬라를 좀 넣는 게 네. 근데 이제 좀 그 심장이 강한 심장이 아니신 분들은 테슬라도 뭐 지금은 $900까지 회복됐지만 얼마 전까지도 $600까지도 빨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주가의 부침은 네. 그 비즈니스 성격상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개인 키맨 리스크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부침이 계속 있을 거예요. 시총 1위가 이제 애플이잖아요. 애플이죠. 애플인데 이게 아마도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도 미국이 세계에서 G2에서도 뭐 중국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전히 미국이 계속 차지를 할 텐데 세계 최고는 네. 그럼 거기서도 이제 애플은 계속 그 위치에 차지할 확률이 높을 텐데 만약에 정말 다른 기업이 시가총액 미국 기업 중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테슬라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예. 왜 구글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높은 이유는 네. 일단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미 크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검증이 됐어요. 많은 젊은 전문가들이 점점 인정을 하는 게 테슬라를 처음에 인정을 안 해주다가 월가 전문가들도 이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 중심에 진짜 너무 많은 걸 읽었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 그 차체인 주물, 캐스팅을 하는데도 이제 제 친구 중에 2대째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기는 지금 그 어셈블리를 하거나 캐스팅을 해도 그 과정을 되게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뭐 일반 차가 170개 부품을 갖고 만드는 거 4개로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을 파격적으로 원점에서 계속 혁신을 이루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회사는 진짜 대단하고 그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애플과 테슬라, 구글, 알파벳 네. 조금씩 한번 또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만약에 내 돈을 지키려면 좀 어떤 주식은 좀 팔아야 한다고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주식을 뭐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뭐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제 주가 네. 반등을 이용해서 네. 왜냐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그 밈 주식이라는 뭐 약간 뭐 작전주 같은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50%, 100%씩 오른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럴 기회에 내가 들고 있는 그 종목 중에 레버리지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레버리지를 2배, 3배 하거나 역 레버리지 하는 것도 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빠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번다는 것은 그 헤지펀드, 미국의 진짜 그 고수들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아니 국내도 그런데 보면 레버리지가 톱10 그 매수에 항상 2-3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 이미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가 또 거기다 레버리지를 내는 거는 그 망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QQQ도 그냥 안 사고 레버리지 된 거를. 근데 QQQ 자체도 나스닥의 100대 IT 기업 대부분이니까 그것이 되게 리스크가 많은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성장성도 높지만, 근데 거기다가 2-3배를 또 한다는 것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쪽에 투자를 미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가 많은 상품을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펀디멘털이 떨어지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중에는 가급적이면 테슬라나
리비안이 저는 좀 낫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나 뭐 다른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중국 종목들이 이번 주말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알고리즘하고 자기 빅데이터를 정부한테 갖다 바쳤다고 기사에 나왔죠. 그래서 과연 이들 기업의 존재 의미가 뭔가.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은 매력은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 사회 제도적인 환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중국 투자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변수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해외 투자는 가급적이면 미국 아니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내수주들이 쉽지는 계속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가 그렇게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감소. 자연 감소가 이제 벌써 되기 시작해서 결국 주가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올해 내년의 이익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후 그 미래 성장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 기업들은 그 고객 아니면 잠재 고객이 다 국내 인구 전 국민인데 이제 이것이 감소를 한다면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수주들은 상당히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얘기해주죠. 중국 GDP 성장률 1분기 4.8%, 2분기 0.4%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 기록하면서 연간 목표치인 5.5% 달성이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얘기 나오던데 중국 증시 아까 전에 뭐 이제 해외 투자는 미국이랑 유럽 정도 추천한다고 하셨으니까 중국 증시를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중국은 너무 변동성과 이런 위험소가 많으니까 굳이 그냥 보지 말자 입장이신 건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중에도 제조업체들 중에 상당히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중국 그 기업들 우리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중국 담당자들도 많고 중국에 투자하는 그 고객들도 많았잖아요. 그 기업들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중국 기업은 회계가 항상 부실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에 내가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계장부가 좀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그 상장되었던 루이싱 커피라고 스타벅스의 대항마라고 중국 그 최고의 그 로컬 업체라는 게 결국은 매출액의 한 반 이상이 분식이라는 게 밝혀가 졌죠. 그래서 거기는 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들이 우리나라도 거버넌스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주가가 좀 비싸도 계속 프리미엄을 받는 게 거버넌스가 좋고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대부분 그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중국은 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분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 양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주로서 나의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뭐 확실한 진짜 좋은 기업이 아니면 중국 투자는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디커플링이 더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5개 기업이 그 NYS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거기에는 뭐 중국 최고의 기름회사, 석유회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나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조금 이제 회계나 여러 면에 있어서 미국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지만 이제 다 중국 본토로 오고 일부 홍콩에 상장되는 정도면 자기네 방식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회계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한다면 리스크가 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에 그러면 좀 와서 한국에도 이제 반도체 아까 전에 외국인이 볼 수 있는 큰 시장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빼고는 딱히 별로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삼성전자 쪽 이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삼성전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주가가 회복이 되면 한국 주가도 흐름을 같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을 보이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조짐이 좀 보이고 옌달러는 이미 좀 꺾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는 게 그 GDP나 주가 같이 그냥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두 나라 간의 화폐의 상대 가치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옌달러도 최근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원달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은 갖춰진 것 같고 나머지 조건은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률이 네.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 그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작년 초에 96,000원 찍고 하락할 때 왜 하락을 할까? 저도 그때 5월 달에 초대해 주셔서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올해 연초가 분기 영업이익률의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주가는 뭐 선행을 하니까 네. 그런 건데 아마 이제 그 지금 뭐 디램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수요도 최근에 둔화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재고도 쌓인다고. 그래서 아마 분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고 마이크론 같은 데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경쟁사인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안 좋았는데 아마 지금 설비 투자들을 다 그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을 막으려고 뭐 한 서너 개 회사들이 다 컨트롤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급을 좀 어느 정도 균형점으로 빨리 맞춰갈 수 있다고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 언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친다면 주가는 올해 하반기에 바닥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6만 원 밑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달 사이에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환율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률도 코스피의 우호적인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환율은 좀 있으면 점차 내려가는 분위기로 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뭐 4%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가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지만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거의 이제 멈출 거고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격차가 줄어드니까 미국으로 자본 유출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같은 데서 많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도 좀 팔았다고 하지만 물론 최근에는 좀 돌아섰지만 대만, 인도에서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자본 유출이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되는 게 지금 이제 반전되는 게 아마 이제 그 미국과 이런 그 이머징 마켓 국가의 금리 차이가 좁혀든 거라는 그런 이제 가정. 그런 면에서는 이제 환율은 안정화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급격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르게 좋게 보는 2차 전지 섹터 쪽은 좀 어떻게 또 보시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성장성은 되게 높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금년 매출액 그 타겟을 아마 19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높였나? 그리고 이제 5년 안에 매출액이 2배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2배가 간다는 건 이제 제가 그 아까도 임 작가님이나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계산을 해봐야 돼요. 5년에 2배가 된다는 건 계산해 보니까 25%더라고요. 5년 동안 3배가 된다는 건 꽤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복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연 25%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근데 저는 당연히 매출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업체니까. 하지만 회사들이 희망하고 바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나오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두 자리 영업이익률을 누리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여기 희망사항이고. 그리고 항상 지금 원재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테슬라가 이번에 일론 마스크가 너무 그 리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제 그 주총하고 2분기 시작 발표할 때 여기 이제 사업가 하는 분들 있으면 리튬 강산 비즈니스 빨리 하세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어쩌면 리튬에 직접 뛰어들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원재료 구하기도 어렵고 값이 치솟는데 그러한 그 고객의 그 가격 압력 프레셔는 항상 있고 원재료 구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것은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LG 화학의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한국이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으로 저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보통주랑 우선주 차이가 10%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보통주가 19만 원이면 우선주는 지금 9만 원이에요. 그래서
반값에 똑같은 회사를 할 수 있으니까 반값에 산다는 거는 배당 수익률은 2배고 퍼는 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선주를 좋아하고 계속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권하지는 않지만 대신 간접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플레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배당을 받는 LG화학 우선주를 네. 추천을 하고 같은 비슷한 논리로 현대자동차를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현대자동차 2우선주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아주 매력적이고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한 80%쯤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는데 네. 그 주주, 우선주, 2우선주 주주한테 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당으로 내가 1년에 한 4, 5%를 먼저 확보를 하면 주가가 뭐 정체이거나 재미없어도 4, 5% 일단 이익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주가가 한 10%만 올라주면 나는 총수익률이 15%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국내 포트폴리오는 조금 전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동차 업종이 지금 테슬라가 혼자 날아다니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업체들이 지난 20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평균 5에서 7%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드는 BMW, 벤츠, 그 다음에 뭐 페라리 같은 데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가죠. 보통 자동차들은 5에서 7%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전기차를 현대차가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지금 이제 근로 이전이 되고 미국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도 길거리 가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과연 얼마만큼 순조롭게 기존의 내연기관 설비를 줄이고 전기차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이 서명을 해서 2025년까지 공장 설비를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그런 그 $7,500 그 크레딧을 이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대차의 그 주식이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다. 제품 너무 잘 만들고 모멘텀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노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려워서 현대차 플레이는 보통주보다는 반값에 살 수 있는 2우선주가 좀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 배당도 뭐 한 4, 5% 일단 받으니까 그게 좀 좋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 한국의 대표적인 테크주죠. 굉장히 좋았던 이제 전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좀 그렇게 좋은 전망까지는 아닌 인터넷 이제 섹터의 네이버, 카카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말에 그 시가총액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서 네이버가 40조 원, 그다음에 카카오가 36조 원. 근데 두 회사 모두 특히 카카오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어요.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좋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을 잘 구성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조금 정체가 돼 있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이버는 훨씬 조직이 탄탄하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돼 있고 리스크 관리 같은 거가 잘 돼 있어요. 거버넌스도 훨씬 낮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아직까지 이제 영어로는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 약간 카우보이 같다. 카우보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뭐 엉뚱하게 좀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김범수 의장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 조직을 잘 이끌어서 상장 기업의 총수로서 그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이려면 아직까지 조직이 훨씬 탄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두 회사의 차이가 있어서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40조 원이고 카카오가 36조 원이면 저는 네이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국내에 상장 안 돼 있는 쿠팡이 주가가 작년에 너무 고평가돼서 IPO 됐다가 뭐 한 80% 이상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미국에서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19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 원쯤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전자상거래 전문가 아니지만 진짜 그 분야를 많이 하는 여러 사람을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쿠팡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책도 쿠팡으로 주문하는 것이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쿠팡 배송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쿠팡의 서비스가 진짜 이게 차별화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몸소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지고 손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40조 원의 시총이면
저는 쿠팡이 네이버보다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요? 평정을, 이 리테일을 다 평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봄킴이라는 그 창업한 분의 거버넌스나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미국 회사라고 주장하는 그 거버넌스가 저는 약간 진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뭐 투자라는 건 뭐 애국심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쿠팡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도 이제 배당주 같은 것도 이제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소비자랑 금융주 얘기하셨는데 한국에도 금융 섹터는 있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 이쪽도 이제 배당주 많이 줄 텐데 그 중에서는 좀 어떤 쪽을 그래도 더 좋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주는 성장은 캡이 항상 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인 내수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치가 제일 심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지주사가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는 중국 4대 은행보다 PBR이나 퍼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관치의 저 디스카운트가 많죠. 하지만 또 그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 특히 재벌 일부는 총수가 아니면 패밀리들이 소수주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은행은 주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은 없고 버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한 30% 이상을 배당으로 주고 그것을 더 높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5%씩은 다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JB 전에 그 전북금융지주 같은 데는 한 8, 9% 돼서 일단 배당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려면 은행주는 하나씩 꼭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증권이나 보험 쪽은요? 보험은 장기적으로 지금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돼서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고 증권주 중에서는 뭐 지주사들 중에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런 데 같은데 뭐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도 좋고. 보험은 성장성이 왜 떨어지는 건가요?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거랑 연결?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부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예.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부흥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사실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약간 개의치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리오프닝 섹터나 이런 쪽에서도 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행도 있을 거고 뭐 호텔, 항공, 레저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네.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있었는데 공항마다 미어 터지고 네, 길들 많이 막히고 그다음에 시애틀에서는 그 큰 크루즈 유람선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뭐 항공사들이 파일럿을 못 구한다거나 저도 비행기가 늦게 1시간 늦게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 아직도 이게 뭐 한 8, 90% 정상으로 갔지만 100% 정상은 아닌데 뭐 제 생각에는 성장성이 어차피 그동안 많이 우리가 국내에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공산업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글로벌리 분석을 할 때 한 30개, 40개 산업을 놓고 평균 그 장기 이익률을 마진을 보면 항공산업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머디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없고 물론 이제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타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 유가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 그걸 충분히 고객한테 다 전가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여전히 대한항공 자체도 빚이 많고 인수한 아시아나도 빚이 많아서 주가의 상승을 억누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항공업 자체도 크게 좋게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 그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괜찮게 보는 섹터 뭐 좀 한 군데 정도 있다면 어느 쪽 좀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잘하는 게 있죠.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잘 만들죠, 잘 만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뭐 미국 가서 느낀 거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접촉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도 또 외국 학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 느끼는 게 진짜 컨텐츠 파워의
그 존재감이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꾸준히 계속 많이 성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산업이고 BTS가 이제 한번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하이브가 이제 BTS 그때 이제 단체 활동을 이제 중단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이벤트 리스크였고 이제 그것도 이제 키맨 리스크죠. 되게 너무 한 아티스트한테 너무 의존이 하니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매력적이고 그 중에서 제 생각에 SM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고 음원수 수입이 좋고 그동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버넌스가 좀 엉망이었죠. 본인이 공식 직책은 없는데 개인 사업자로 뭐 수백억씩 받아가고 이제 그런 것을 얼라인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데서 이제 감사를 선임을 서로 주총 대결을 해서 그 감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간 파행적인 잘못된 경영이 없어지면서 제 생각에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별로 없고 업사이드 리스크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 지분을 판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오히려 더 호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평가된 엔터테인먼트 주식 중에 SM이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8월이라서 2분기 기업 실적치들이 굉장히 많이 다 나왔는데 좀 실적 시즌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을 볼 때 뭐 저도 옛날에 이제 저도 뭐 20, 30년 전에 애널리스트를 했고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일을 많이 할 때 보면 너무 단기적인 그런 분기 이익률에 우리가 치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증가율, 그러니까 크게 보면 증가율하고 마진 수익성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한두 가지 더 꼽으려면 이 기업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미국 기업들은 이제 그런 거에 관한 힌트를 많이 주죠. 근데 너무 작년 거만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년, 5년, 길게 보면 10년 동안 놓고 보면 지금 마진이 얼만큼 와 있느냐. 근데 이제 이번 2분기에 특히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화가 워낙 절하가 된 상태에서 수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뭐 1150에, 그러니까 원달러 평균 1150에 수출하던 회사가 2분기에 1300이라고 그러면 10% 이상 그냥 앉아서 매출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 기아차 같은 데 보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8%에서 10%로 늘어났는데 회사가 이렇게 쪼개서 영업이익 늘어난 걸 보여주는데 한 그 중에 3분의 2, 60, 70%가 환 차익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다시 환율이 1300 이하로 내려가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확실히 내년에는 그런 영업이익률에 그냥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평가를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데는 올해 들어서 달러가 그렇게 강한데도 마진을 많이 유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장성, 마진,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이제 주로 챙겨보고 너무 1년 전만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수출업체들, 우리나라 뭐 대형업체들은 대부분 원달러의 노출이 환율에 많이 돼 있으니까 이 환차익이 얼마만큼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질 테니까. 그게 이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너무 거기 시장은 야속해서 그걸 또 뭐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없어진다면 이제 올해 2분기에 번 거는 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실적 데이터는 분기마다 나오는데 분기보다는 연으로 보고 연보다는 뭐 3년 이렇게 좀 길게 봐서 보는 게. 지금 2분기가 과거 3년 5년과 비해서 얼마만큼 올라와 있냐 내려와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표 같은 게 뭐 한 가지 정도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뭐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잘하던 학생이 우등생이 다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도 잘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내가 어떠한 업종 아니면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으면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그 기업의 과거 5년, 10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 네이버에 쳐봐도 되고 야후 파이낸스에 쳐봐도 보면 과거 5년 동안 주가가 연평균 얼마 올랐는지
그 다음에 과거 10년 동안 얼마 올랐는지, 거기다가 이제 배당을 더해보면, 내가 과거 5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이걸 들고 있었으면 이 정도 수익을 벌었겠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14, 5%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그만큼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이내믹하고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이제 망가졌던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 회사의 내부잖아. 뭔가 인사이트이 있는 아주 그 극히 일부의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플랫폼에서 좋은 업종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였던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피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내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과거 5년, 10년의 주가를 내가 복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게 되게 첫 걸음, 되게 중요한. 근데 보통 우린 잘 안 하죠, 그거는. 어쩌면 개인 투자자한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앞서 말한 턴어라운드는 어떻게 역전의 승부사를 우리가 그렇죠. 찾아서 그렇죠. 투자하겠다라는데 그거 역전의 승부사 찾겠다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되게 엉뚱한 거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과거 데이터 뭐 3년, 5년, 10년 동안 잘해온 사람은 사실 뭐 지난달까지 뭐 전교 1등 했는 친구가 그 다음 달에도 전교 1등 못해도 5등한 애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큰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자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데이터를 챙겨보고 주가 그래프도 보고, 주가 그래프를 근데 이제 일봉 뭐 월봉 뭐 지지선 보라는 게 아니라 계산을 내가 이 회사가, 왜냐하면 과거 주가가 연 10%씩 올랐던 회사들은 대체로 기업 이익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다는 얘기니까 이 회사는 성장성이 상당히 괜찮은 회사네.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최근에 투자 심리 바로미터라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감소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증시도 사실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실도 입었지만 실망감과 너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많이 떠난 것들도 있고, 사실 증시가 반등하면서도 반등할 때마다 이제 본전되면 좀 떠나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좀 약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예탁금 그런도 최근에 좀 줄어들지만 이제 저도 눈여겨보는 게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연초만 해도 작년만 해도 코스피랑 코스닥을 더하면 1거래 대금이 20, 30조 원씩 쉽게 됐거든요. 각각 10조 원이 넘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소가 코스피가 한 7, 8조 원, 코스닥이 5, 6조 원 돼서 한 15조 원도 안 되는. 그래서 좀 에너지가 약한 것은 이제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막 하루에 1조 원씩 그 큰 순매수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한 열흘 정도 뭐 몇천억씩 1, 2천억씩 해서 순매수를 하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여지는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개인 중에서 그동안 기다리다가 파는 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선박김이 되면서 다시 다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물꼬를 트는 건 아마 외국인의 그 순매수 동향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서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 한국의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대형주, 뭐 금융주, 뭐 2차 전지, 배터리. 최근에 한동안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여러 인터넷 기업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네이버, 카카오가 퍼가 20배가 넘는데 미국에서 알파벳을 20배에 살고 메타는 14배에 사니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보다 여기 비싼데 알파벳 사야죠. 한국을 왜 사야 되니? 그런 질문을 항상 외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자, 요즘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절로 가난해지는 세상,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좀 뭐라 보시는지, 그리고 또 사실 돈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현금으로 뭘 사긴 해야 되는데, 뭐 주식도, 뭐 부동산도, 가상화폐도 다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현금을 또 가만히 두고 있으면 또 내 돈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과거 1, 20년 초저금리,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의 예를 들면
가장 지난 팀 쿡이 특히 이제 CEO가 잘했던 게 세계에서 가장 싸게 부품을 양질의 부품을 그 구해서 쉽게 저렴하게 퀄리티 있게 조립하는 걸 찾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거의 조립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점점 미중 관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걸 보면서 과거 글로벌리제이션을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프렌드 쉐어링이라고 하고 뭐 언쉐어링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코스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퍼센티지에 미 연준이 기대하는 그 국내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2% 인플레를 목표로 하니까 그것은 미국은 최소한 달성하기 어려워서 아마 3~4%의 인플레가 이제 정상으로 아마 그런 여기는 그런 환경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도 과거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높아질 텐데 현금은 은행에 넣고 있는 돈들은 최소화해야죠. 내가 꼭 필요한 돈들 빼놓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주식하고 부동산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괜찮은 기업들은 원가 올라가는 것만큼 프라이싱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제품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2차례, 3차례, 뭐 코카콜라, P&G, 뭐 허쉬 초콜릿 다 올렸거든요. 국내도 뭐 그 큰 대기업들은 고객한테 가격 전가를 했으니까 그만큼 매출 늘리고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지가 되는 것은 주식,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부동산도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투자를 하고 뭐 필요하다면 이제 커머디티 일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커머디티 그 상품 원자재 투자나 그 관련된 회사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너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제품을 예측 가능하고 그 리스크가 많지 않은 저는 기업을 항상 좋아하는데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그나마 주식이나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에 현금을 들고 있는 은행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산다면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의 뭐 5대5 정도. 5대5 정도. 그리고 뭐 영어가 되고 미국이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미국 주식 비율 늘려도 되고 주식은 뭐 빅테크랑 배당주에서는 금융주랑 필수 소비재 쪽에서 좀 분산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이다.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나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길게 항상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반기라는 게 짧기는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건 옌달러 환율이건, 그러니까 원달러가 옌달러를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그 다음에 주가에 되게 중요한, 그다음 외국인 동향에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꺾였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국내 우리 주식을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결국 삼성전자의 그 분기 이익률인데, 이 부분이 계속 안 좋아져도 어느 시점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미래를 계속 알아맞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가는 상당히 확확 점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재고가 쌓인다는 걸 너무 악재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언제가 바닥일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대부분의 전문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냥 뭐 편안하게 그런 종목들은 들고선 있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되게.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란 저희 김작가 TV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만나면 국내도 뭐 제가 이제 있는 그 신촌의 학교나 젊은 학생들 보면 과거보다는 내가 이제 금융, 투자, 재산 증식,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훨씬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됐고, 특히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면 대기업 같은데 보통 401k라고 자동으로 자기 급여의 일부 그다음 회사가 매칭을 해줘서 이제 처음부터 투자를 하는데 미국은 물론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뭐 반도체 종목을 사고 무슨 내가 종목을 고르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워낙 그 자본시장이 성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ETF 시장을 그냥 사는 게 제일 무난하다. S&P 500이나.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면 시장 S&P 500 ETF를 꾸준히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젊은이들도. 그래서 그게 결국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훨씬 체득하고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대에 있는 뭐 대학생이든 사회 초년생이든 투자를 하는 건 꼭 필요하고 100만 원이래. 100만 원이라도 뭐 삼성전자 15주 살 수 있고 애플도 뭐 한 3주 정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개별 종목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재미를 느끼면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매달 뭐 몇십만 원이라도 시장 ETF, 국내에서는 뭐 코스피 200 ETF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S&P 500 ETF가 뭐 3종류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반도체를 좋아하지만 나는 엔비디아가 좋은지 삼성전자가 좋은지 모르면 반도체도 ETF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의 그 선호도 프레퍼런스가 녹아있지 않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은 좋은 기업은 증시는 상승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 과거 50년, 100년 역사의 데이터가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좀 길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에 또 그때와 다르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신다고. 어떻게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라고요. 이제 5만을 이제 그 목전에 두고 있어서 제가 뭐 학교에 일상 그게 업무가 있으니까 100% 올인은 못하지만 조금 다양한 토픽.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거기도 관심 한번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나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